중국이 최근 김치가 중국 것이라는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김치 종주국 한국의 치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전하면서 중국 주도로 절인 야채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인증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인데요. 이 기사에는 중국의 김치 산업이 국제 김치업계의 기준이 되었다는 해석까지 담겨 있었죠. 또한 환구시보는 중국이 주도해 이번 김치 산업 국제표준을 제정했다고 전하면서 쓰촨성 메이산시 시장감독관리국이 이를 책임지고 이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ISO가 정한 틀 안에서 김치 산업의 6개 식품 표준을 제정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더욱 소름 돋는 부분은 중국이 치밀하게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중국 주도로 터키와 세르비아, 이란 등 5개의 ISO 회원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김치의 국제표준 항목을 안건으로 채택했고 6월에는 ISO 식품제품기술위원회 산하 제품분과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3단계에 걸쳐 투표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중국이 주장하는 김치인 파오차이가 국제표준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환구시보도 중국의 김치 산업이 국제시장에서의 기준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파오차이라고 부르는 음식과 우리나라의 김치는 제조 방식과 생김새부터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김치 또한 중국식 김치인 파오차이와 같은 단어로 부르고 있지만 그 차이는 명백하죠. 한국의 김치는 각종 양념을 버무려 만들지만 중국의 파오차이는 여러 채소를 항아리에 담아 소금물을 부어 절이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김치가 세계의 표준이 됐다는 중국 측 주장과 다르게 이미 지난 2001년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 한국의 김치를 이미 국제표준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매체의 보도 직후 ISO까지 반박 입장을 내놨는데요. ISO의 반박 입장에 따르면 중국의 김치가 국제표준이라고 주장하는 ISO 24220건은 오로지 중국식 방식인 파오차이에 대한 것이며 해당 문건은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 언론에서 이 문건이 이미 공식적으로 통과돼 중국식 김치 파오차이가 김치의 국제표준이 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파오차이의 표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 기준은 김치에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죠. 결국 이러한 중국의 억지 주장에 우리 당국도 공식적으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가 보도자료를 내고 기술적으로만 봐도 파오차이와 김치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파오차이는 기본적으로 채소 절임으로 독일의 사우어크라프트, 일본의 스케모노 등과 비슷하다는 것이 김치연구소의 분석이죠. 이에 반해 김치는 1차로 배추를 소금에 절인 후 2차로 발효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소 절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이 불러온 김치 논쟁은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영국 BBC는 김치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의 김치는 중국에서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또 다른 중국 고유의 음식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 주장에 대해서 ISO 문서에 이번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시되었음에도 현재 중국 언론은 이와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며 중국의 억지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이 같은 역사와 문화 왜곡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최근에도 한복이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죠. 중국의 한 게임 업체가 자사 게임에 한국 의상을 추가하면서 한복을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하자 이를 본 중국 이용자들이 한복은 명나라의 한푸, 조선족의 전통 의상이라며 왜 중국의 전통 의상을 한국에 먼저 업데이트를 하냐고 항의한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 중국은 아리랑과 판소리, 심지어 상추쌈까지 자국의 문화라고 주장하면서 극심한 문화 왜곡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문화 왜곡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역사 왜곡 프로젝트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정부의 주도로 사회과학원 학자를 동원해 소수민족의 역사를 왜곡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이는 조선족을 염두에 둔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실제로 이 시기부터 중국은 우리 민족의 역사인 고구려 역사를 두고 한국사일 수도 있고 중국사로 포함될 수도 있다는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본격적으로 고구려 역사를 자국에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고구려를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로 규정하고 고구려의 영토 역시 현재 중국 영토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니 중국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심지어 고조선을 세운 당군과 그 영역 모두가 중국 상고사에 포함된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모두 빼앗아가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한국을 겨냥한 동북공정과 비슷하게 티베트 등 중국 서부 소수민족의 역사까지도 왜곡하는 작업을 벌여왔는데요. 이 역시 서북공정과 서남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최근까지도 진행되어 왔죠. 이들 공정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를 고구려와 같이 모두 중국사에 편입시키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의미합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뿌리가 같은 회족과 끊임없이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티베트족, 그리고 몽골과 같은 민족인 내몽고 자치구의 몽골족 등을 겨냥한 프로젝트인 것이죠. 55개 소수민족과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족으로 구성된 중국은 소수민족을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역사 왜곡을 포함해 여러 정책을 사용해 왔는데요. 역사 왜곡은 이런 소수민족을 아울러 중화민족으로 한데 묶으려는 강압적인 정책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설립 초기부터 이런 정책을 사용한 것은 아닌데요. 1949년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직후에는 소수민족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 등을 존중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었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소수민족 자치구 제도도 당시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은 1980년대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는데요. 주로 국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소수민족 정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주와 원난성 등 국경 지방이 중국 당국이 지켜보는 핵심 지역으로 뽑히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 중국은 국책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 직속으로 국경 지방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을 설립하게 됩니다. 즉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사 왜곡과 소수민족의 한족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20세기 후반 냉전 체제 붕괴와 소련의 해체는 중국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큰 계기가 되는데요. 또한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 조선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북지방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게 됐습니다. 특히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인들이 길림성과 해룽장성 등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해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을 답사하면서 한민족의 역사의식과 관련된 발언을 내놓을 때마다 중국 당국의 위기의식은 점차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한국인들의 출입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까지 벌였었죠. 게다가 당시 언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한중 수교 이후 큰 돈을 벌기 위해 조선족들이 대거 한국을 찾는 것을 보면서 조선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상황이 중국의 위기의식을 완전히 최고조에 이르게 만드는데요. 당시 북한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대거 중국으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결국 조선족 자치구에 한반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 조선족과 북한의 피를 가지고 있는 탈북자들이 섞여 살게 되었죠. 중국의 지역에 한민족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본 중국은 아예 이들을 중국 민족으로 만드는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고구려를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연구 결과들을 활발하게 발표한 것입니다. 게다가 2001년 남북한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기폭제가 됐다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당시 한국의 경우 제중동포의 법적 지위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었고 이는 조선족에게 한해 넓은 범위에서 기타 외국인과 다른 특별 지위를 주도록 했습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조선족들의 뿌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죠. 또한 비슷한 시기 북한 역시 유네스코의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는데요. 이렇게 한국과 북한이 합심해 중국 국적인 조선족과 고구려 유산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자 중국 당국이 한민족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적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본격적으로 기획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결국 현재 조선족들에겐 사실상 한국보단 중국이 자신의 나라라는 의식이 자리잡혀 버렸습니다. 실제로 한국 내에서 조선족들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많았는데 이는 애초에 한국을 자신의 뿌리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한편 중국의 이 같은 역사와 문화 왜곡은 최근 애국주의 분위기 조성 움직임과도 같은 맥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갈등 격화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애국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는 분석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0주년을 계기로 만들어진 영화 나와 나의 조국이 중국 매체들의 대대적인 홍보를 등에 업고 1,0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창궐한 현장에서 헌신한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 중국 의사가 내년 개봉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이 영화 역시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모두가 합심해 코로나19와 싸우는 애국주의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몰아세운 항미 원조전쟁 논란 역시 애국주의 강화 정책의 일환이죠. 결국 이러한 중국의 도를 넘은 애국주의 마케팅에는 미국을 넘어 강국으로 올라서려는 중국 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중국 내부의 안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즉 중국 정부 입장에서 소수민족을 중화민족으로 한데 묶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중국 대도시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는 티베트와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의 계속되는 고강도 탄압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고, 연변 일대의 조선족 자치구 역시 경제 침체로 점차 낙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중국 정부는 이들 소수민족이 중국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역사 왜곡까지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 정부의 역사 왜곡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중국 정부 주도의 비윤리적인 움직임 초기에는 우리 측에 이렇다 할 대응이 없었습니다. 당시 외교 당국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특히 2004년 4월 한국과 중국의 외교 당국은 고구려 역사 문제 논란을 두고 한중 우호 협력 관계의 손상을 막고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치 문제화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구두양해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부 산하기관을 동원해 계속해서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연구를 진행했고 지속적으로 구두 약속을 어겼는데요. 그러나 당시 우리 정부는 중국의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연구물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라면서 일단 문제를 중국 정부와는 분리하고 별다른 외교적 대응은 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습니다. 실제로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한중간 구두 양해 이전에도 연구 계획 등을 공개했고 연구 결과가 진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발표했다면서 문제가 된 연구물들이 완전히 새롭게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우리 측 정부 당국자가 중국 측을 두둔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죠. 한편으로는 2004년 북한이 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힘을 쓰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있는데요. 결국 이런 이유로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동북지방과 북한 일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연구하고 중국의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협력해 연구를 진행하는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분단 상황으로 인한 지리적 한계를 이유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북한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남과 북이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세계 문화유산의 등재도 함께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